We talked about on the broadcast how you hate candy corn. What's your favorite Halloween Candy game? corn. I mean, I completely hate candy corn. When I was a kid, well, gummy bears. Let's see. Gummy bears for sure. Sour or regular? The Haribo. It's got to be the Haribo ones. And then the other thing I like is when they used to have the sprees in a box. Outstanding. You have to go to the dollar store to find it, but I do. And then the latest, you know, there's still candy innovation, although a while back I found that Europe had better candy than we did overall because they have gummy everything. And then, you know, they have those Nerds clusters, which is new. The gummy. Yeah, which is good. The Nerds clusters is good. And then if you go chocolate, probably Almond Joy. Love it. Hopefully you'll get some of that next week. Yeah, we'll see. Thanks, Coach. All right, thank you. 안녕하세요. 투버스터 NFL 팟캐스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14주차 리액션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You've been speaking to the officials all night. What's your reaction to some of those calls in the first half? What's your reaction? You're watching the same game I am. I think you ought to comment on it positive or negatively, whatever's running through your mind. Okay, thank you, Coach. Sean, I'll let Vintage Mike Leach. I think that answer is an indication of how he feels. 풀개런티의 사나이 드셔나슨이 이끄는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오펜스는 두 번째 경기에도 단 10점에 그치면서 이제 신시내티 벵갈스를 상대로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 경기를 살펴보면은 너무나도 답답한 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단 이 폴스 앤 원 상황에서 스테판스키 감독은 자코비 브리셋을 언더센터로 보냅니다. 이 폴스 앤 원 상황에서. 그렇다면 결국 이 QB 스닉에 굉장히 능한, 좀 더 피지컬하고 좀 더 파워풀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드셔나슨이 아닌 자코비 브리셋을 보내면서 이 폴스다운을 갱신하려는 의도로 보였을 텐데, 문제는 QB 스닉이 아닌 플레이 액션을 선보였고, 그 상황에서 플레이 액션도 뭐 단순한 뭐 크로싱 라우트나 플랫 라우트가 아닌 완전 딥볼을 던졌어요. 그리고 이 딥볼은 실패를 하였고, 결국 신시내티 벵갈스에게 공격권을 다시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이 플레이를 보고 느낀 것은 스테판스키 감독이 진짜 미친 건가라고 느꼈어요, 저는. 일단 폴스 앤 원 상황, 이 상황에서 드션 왓슨을 두고 자코비 브리셋을 내보낸 이유는 결국 QB 스닉이 아니라면 설명을 할 수가 없었던 장면입니다. 이들에게는 닉 첩이라는 런닝백도 있고, 뭐 카림 헌트라는 런닝백도 있고, 또는 드션 왓슨 본인이 QB 스닉을 하던가, 아니면 뭐 자코비 브리셋이 QB 스닉이 어쨌든 정말 좋은 쿼터백이니까 간단하게 컨버전을 하고 신시내티 벵갈스라는 팀의 현재 이 하이파워 오펜스의 드라이브를 억제하고 타임 오브 포지션을 좀 더 가져오는 그런 게임 플랜을 선보여야 했지만, 이들은 폴스 앤 원 상황에서 딥볼을 던졌어요. 딥볼을. 그리고 던질 거면 좀 더 패스의 정확성이 뛰어나고, 뭐 조버로우가 던졌다, 뭐 저스틴 허버트가 던졌다, 그렇다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지만, 자코비 브리셋이라는 쿼터백이 플레이 액션 폴스 앤 원 상황에서 딥볼을 던진다. 사실 물론 상대의 뭐 허점을 노리는, 누가 봐도 이건 QB 스닉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한 허점을 오히려 노리는 이 페이크 플레이를 의도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너무 명장병에 걸렸던 플레이였어요. 어쨌든 스테판스키 감독이 계속해서 올 시즌 플레이콜적인 부분에서 이 폴스다운 상황에서 너무나도 공격적인 플레이콜을 선보고 있다는 점, 물론 좋아요. 공격적인 마인드 좋지만 본인의 팀 상황에 맞는 그런 플레이콜을 선보여야 되지 않나 싶었던 플레이였습니다. 어쨌든 복귀 후 두 번째 경기를 펼친 이 드션 왓슨의 전반전은 또 한 번 재앙급의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이
마치 쿼터백 본인이 이 풋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나 풋볼 어떻게 펼치는지 몰라 라는 그러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포켓 안에서의 드셔나스는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선보였고, 계속해서 프레셔가 있든 본인이 뭐 클린 포켓에 있든 상관없이 드셔나스는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을 선보였어요. 패스를 선뜻 뿌리기도 주저하였고, 이 프로세싱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2주 연속 선보였습니다. 물론 뭐 경기 중에서도 좀 중계진에서도 주목을 했지만, 이 브라운스의 리시버들이 결국 이 드셔나스를 위한 뭐 세퍼레이션을 충분히 벌려주지 못하였고, 이러한 점 때문에 드셔나스는 더욱더 뭐 고전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드셔나스는 본인 자체에 대한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이지 않았나 싶어요. 하지만 긍정적이었던 점은 후반전에 드셔나스는 좀 더 쿼터백다운 면모를 보였다는 점이에요. 뭐 엄청난 패스를 던지고 이러한 것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본인의 그러한 프로세스가 간결해지고 디시전 메이킹이 좀 더 짧아지고 좀 더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이고 패스를 성공시키기 시작했어요. 뭐 숏 패스든. 아마 제 생각에는 3주차부터는 이 드셔나슨이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클리브랜드 브라운스 오펜스가 펼치는 건 사실 그냥 스크린이에요. 스크린. 계속해서 뭐 런닝백에게 스크린 던지고, 뭐 리시버에게 던지고, 타이트엔드에게 던지고, 정말 온갖 방법의 스크린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데, 문제는 너무 뻔한 상황에서의 스크린은 잘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드셔나슨의 분발이 분명히 다음 주에는 필요할 것 같은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입니다. 다음 9승 4패 그리고 5연승을 거두고 있는 신시내티 벵갈스. 이번 경기는 저는 사실 조버로우에게 굉장히 힘들었던 경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패스러쉬가 굉장히 대단했고, 조버로우를 계속해서 압박해내고 뭐 색도 뭐 유도를 하고 해냈지만, 결국 버로우는 본인답게 그답게 방법을 찾아냈고, 뭐 스크램블이라든지 프레셔를 피하면서 뭐 패스를 던진다든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선보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레드존에서의 터치다운 집중력이 이 팀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점이에요. 4번의 레드존에서 3개의 터치다운을 뽑아내는데 성공을 했고, 또 뭐 자말 체이스가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결국 클리브랜드 브라운스 뭐 부상자들 때문에 이 코너백 뎁스가 얇은 팀을 상대할 때 신시내티 벵갈스는 너무나도 위협적인 팀임을 이번 경기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또 한번 패배를 경험하면서 현재 7승 6패, 와일드카드가 지금 불안해진 뉴욕 제츠입니다. 일단 뉴욕 제츠의 이번 경기는 굉장히 뭐 화제가 되었죠. 이 버팔로 빌스의 이 패스러셔들이 마이크 화이트를 완전 죽여버릴 기세로 플레이했던 그러한 장면들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뭐 수많은 그러한 QB hit들 사이에서도 결국 마이크 화이트라는 쿼터백은 진짜 진정한 터프함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의 강력한 뭐 hit을 당하고 한다면 뭐 본인들의 뭐 본인을 지켜주지 못한 뭐 오펜시브 라인맨을 탓하거나 아니면 뭐 너무 아파서 뭐 경기에 다시 참가하지 못한다던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당연한 상황인데, 마이크 화이트는 계속해서 경기를 뛰기를 원했고 본인이 이 뉴욕 제츠라는 팀을 이끌기를 원했습니다. 본인이 플레이를 펼치기 너무나도 원했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멋진 패스들을 뭐 썰드다운을 갱신하는 뭐 패스들을 잘 던져냈고요. 아마 이러한 측면 때문에 마이크 화이트가 이 뉴욕 제츠의 라커룸의 리더로서 현재 인정을 받고 있고, 그렇기에 팀원들이 이 마이크 화이트와 함께 뛰기를 원하지 않나 싶어요. 일단 뉴욕 제츠의 오펜스는 이번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결국 마이크 화이트라는 쿼터백을 잘 지켜주진 못하긴 했지만, 버팔로 빌스의 오펜스와 비교하자면 토탈 야드 309야드 대 232야드, 그리고 썰드다운 상황에서 17번의 시도 8번의 성공, 그리고 빌스는 13번의 시도 중
2번의 성공. 즉 뉴욕 제츠의 이 오펜스는 이번 경기에서도 버팔로 빌스의 오펜스를 압도했어요. 이 스탯적인 부분에서만 따지자면. 그리고 실제 경기력 자체에서도 압도를 했어요. 빌스의 오펜스보다 더욱더 공의 운반에 있어서 뛰어났다고요. 하지만 뉴욕 제츠의 오펜스의 계속된 문제는 뭐 저번주 미네소타 바이킹스와의 경기에서도 결국 경기를 주도한 것은 뉴욕 제츠였지만 왜 뉴욕 제츠는 승리를 이뤄내지 못하냐? 결국 터치다운으로 연결을 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야드를 전진해내고 드라이브를 지속시켜주는 알지만 레드존 상황,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본인들의 팀의 오펜스를 터치다운으로 연결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레드존에서의 선수들의 집중력, 그리고 플레이콜적인 아쉬움, 이 레드존 문제를 뭐 해결할 수만 있다면 저는 뉴욕 제츠는 정말 다방면으로 뛰어난 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들은 이미 조시 알렌, 이 버팔로 빌스의 오펜스를 충분히 압박해내는 굉장히 강력한 디펜스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뭐 퀸앤 윌리엄스는 진짜 뭐 2개의 색을 기록하면서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이번 주 선보였고, 결국 빌스의 오펜시브 라인을 상대로 정말 굉장한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의 패스러셔들은. 또한 뭐 소스 가드너로 대표되는 빌스의 코너백들이 물론 뭐 홀딩이나 뭐 이러한 페널티를 이번 경기 저지르긴 했지만 소스 가드너는 진짜 셧아웃 코너백으로서 완벽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들의 디펜스는 정말 막강합니다. 이들의 디펜스를 통해서, 그리고 런게임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서드다운을 갱신해낼 수 있다는 그런 오펜스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레드존 오펜스의 그런 문제를 만약 뉴욕 제츠가 해결해낼 수만 있다면 저는 플레이오프 막차를 충분히 노려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만큼 본인들의 그런 레드존 상황에서의 뭐 퍼스널 운영, 우리가 레드존 상황에서 고투가이가 과연 누가 있을까, 자신있게 쿼터백과 리시버의 호흡을 믿고 뭐 시너지 효과를 믿고 과연 공을 던질 수 있는 선수가 누가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레드존 상황에서는 뭐 어떠한 스킴을 통해서 뭐 다양한 다른 팀들이 보여주는 창의적인 스킴, 뭐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나 뭐 캔자스 시티 칩스나 이러한 팀들이 보여주는 스킴을 뭐 본인들이 차용을 한다든지, 어쨌든 레드존의 분발이 필요한 뉴욕 제츠입니다. 이제 승리를 거둔 버팔로 빌스, 물론 10승 3패, 그리고 어쨌든 뉴욕 제츠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긴 했어요. 하지만 실제 경기력은 제츠에게 압도를 당하기도 하였고, 거기다 13번의 이 썰드다운 시도 중 2번밖에 성공을 하지 못했다는 점, 조시 알렌의 그리고 버팔로 빌스의 오펜스가 현재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오펜시브 라인에 관한 문제예요. 빌스의 오펜시브 라인이 결국 조시 알렌을 충분히 지켜내주지 못하고 있고, 조시 알렌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본인의 리듬을 잃어버린 상황이고, 그리고 스테판 딕스나 뭐 가브리엘 데이비스처럼 이 라우트의 디벨롭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리시버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포켓을 안정적으로 지속시켜줄 수 있는 이 오라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빌스는 뭐 뉴욕 제츠, 강력한 포맨 러쉬 팀을 상대로 그러한 좋은 뭐 결과물들을 이끌어내지 못하였고, 결국 빌스도 본인들이 뭐 플레이오프 그리고 슈퍼볼 컨텐더로서 계속해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플레이오프 팀에 걸맞는 이 오펜시브 라인의 프로텍션을 보여주어야 하는 그러한 필요성을 느꼈던 경기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4쿼터 마지막 드라이브에서야 극적으로 승리를 거둔 댈러스 카우보이스인데요.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상대팀은 바로 휴스턴 텍산스였어요. 이 텍산스를 상대로 뭐 경기 내내 뭐 리드를 당하면서 4쿼터의 마지막에서야 역전을 거두었던 댈러스 카우보이스, 굉장히 힘겹게 승리를 거뒀는데,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굉장히 막강한 팀이잖아요. 그리고 휴스턴 텍산스는 리그 최약체 꼴찌 팀이고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양상이 펼쳐졌느냐? 일단 첫 번째 요인은
이 닥 프레스컷이라는 쿼터백의 턴오버 능력 때문입니다. 턴오버를 계속해서 프레스컷이 저지르고 있는데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리그 최고의 디펜스 그리고 리그 최고의 런게임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이들이 닥 프레스컷이라는 쿼터백이 부상에 빠짐으로써 시즌 초반 경기들을 쿠퍼러시라는 백업 쿼터백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연승 궤도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이미 팀 탤런트적으로 완성된 팀이기 때문이에요. 쿼터백이 이 팀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자리는 결국 뭐 클러치 상황에서의 그런 퍼포먼스만 선보이면 된다. 거의 그 정도로 완성된 팀이에요. 턴오버만 없이 플레이한다면 쿠퍼 러쉬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댈러스 카우보이스 팀은 이미 퍼펙트한 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닥이 결국 계속해서 현재 턴오버에 관해서 실수를 저지르고 있고 이 점이 유일하게 카우보이스라는 팀에게 있어서 보완할 점이에요. 이 닥의 패싱 스냅을 30번 이하로 뭐 제한시키면서 본인들의 런 게임을 토대로 강력한 디펜스를 토대로 전진을 하고 게임을 컨트롤링하는 그런 게임 플랜을 보여주어야 하지만 때로는 게임이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진 않습니다. 댈러스 카우보이스 디펜스에 있어서 유일하게 단점으로 꼽히는 점은 결국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 뎁스예요.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이 뭐 부상으로 계속해서 선수들이 빠지고 뎁스가 얇아지고 결국 런 디펜스에 대한 뭐 약점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결국 뭐 휴스턴 텍산스는 다 부족한 팀이지만 어쨌든 데미안 피어스를 비롯해서 어느 정도의 런 게임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에요. 결국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그러한 부분에서 런 디펜스적인 측면에서 휴스턴 텍산스에게 허용을 하였고 거기에 본인들이 게임을 컨트롤링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닥 프레스컷은 2개의 인터셉션을 뭐 저지르면서 그렇게 뭐 휴스턴 텍산스에게 공격권을 계속해서 넘겨주었고 본인들이 이러한 예측하지 못한 경기 방향 속으로 흐르게 되자 디펜스는 뭐 빅플레이를 내주게 되었고 결국 리드를 내주게 되었다고 경기는 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또 가장 큰 이유는 결국 휴스턴 텍산스가 데이비스 밀스가 아닌 이 제프 드릭셀이라는 이 쿼터백을 내세웠을 때 드릭셀은 결국 밀스와는 다르게 달릴 줄 아는 쿼터백이에요. 뭐 스크램블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런을 뛴다든지 뭐 어쨌든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오펜스의 모습을 휴스턴 텍산스가 선보였고 결국 경기 막판까지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리드를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물론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강한 팀이에요. 이 휴스턴 텍산스와 비교하면 정말 압도적인 팀이기 때문에 결국 경기를 뒤집는 데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 만약 이 팀이 진짜 뭐 NFC 탑팀 뭐 다른 필라델피아 이글스나 뭐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나 이러한 팀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 닥의 패싱 게임에 있어서 실수를 줄이는 것이 가능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턴오버 없이 본인들의 팀 탤런트 자체로 압도적인 경기 플랜을 선보일 수 있기 때문인 말이죠. 다음은 이제 48대 22 또 한 번의 압도적인 승리를 선보인 필라델피아 이글스입니다. 그리고 뉴욕 제츠는 7승 5패 1무를 기록하면서 이 플레이오프 와일드카드에 있어서 굉장히 아슬아슬한 현재의 여정을 이어가게 되었는데요. 먼저 뉴욕 자이언츠의 이번 경기는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라는 팀에게 있어서 유일한 패배를 안겼던 워싱턴 커맨더스의 승리 전략을 따라가고자 했지만 결국 부족했어요.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분명 12승 1패 무패팀은 아닙니다. 1패를 경험한 팀이에요. 그리고 워싱턴 커맨더스가 이 1패를 안겼던 것처럼 이글스라는 팀에게는 분명 패배를 안길 수 있을 거예요. 승리를 해낼 수 있습니다. 이 팀을 상대로. 그 당시 워싱턴 커맨더스의 전략은 우리가 성공을 하든 성공을 못하든 그냥 무지성으로 이 런더볼을 펼치는 거예요. 런더볼. 계속해서 러싱을 선보이고 실제 이 경기는 커맨더스가 49번의 러싱을 시도하였고
152야드 그리고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했어요. 사실 49번이나 러싱을 시도했는데 152야드밖에 거두지 못했다는 점, 뭐 평균 야드가 3.1야드 정도밖에 되지 못한다는 점은 사실 그렇게 효율적인 러싱을 펼쳤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글스가 충분히 잘 막아내기도 하였고요. 하지만 어쨌든 이글스 디펜스에게 있어서 현재 유일하게 부족한 점을 꼽자면 결국 이글스는 이 투 하이 커버리지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이 쿼럴스 스킴의 베이스 스킴을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결국 박스가 얇아지고 런 디펜스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 팀이에요. 스킴적으로. 이 전략은 결국 이글스 디펜스가 가진 유일한 단점을 파고들면서 이글스 오펜스의 스냅 기회를 제한해낼 수 있는 이 커맨더스가 보여준 필승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필승법도 결국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유일한 그 걱정거리가 하나가 있는데 결국 썰드다운 오펜스가 성공을 해야만 해요. 퍼스트다운과 세컨드 상황에서 무지성으로 런더볼을 콜링을 하면은 결국 이 러싱으로 컨버전을 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면 결국 썰드다운 상황에서 계속해서 기회가 만들게 돼요. 썰드다운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고 워싱턴 커맨더스는 이날 무려 21번의 썰드다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퍼스트다운과 세컨다운은 계속해서 런을 시도했고 러싱으로 뭐 퍼스트다운을 갱신하는 게 아닌 이상 뭐 3야드 전진하면은 계속해서 썰드다운이 남게 되죠. 이 상황 속에서 커맨더스는 12번이나 컨버전에 성공을 하면서 50% 이상의 확률을 선보이면서 결국 본인들의 드라이브를 지속시킬 수 있게 되었고 결국 시간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뭐 40분의 타임 오브 포제션을 커맨더스는 기록하였고 반면 이글스는 19분의 타임 오브 포제션을 가져가면서 경기 자체를 아예 주도하는 방향으로 워싱턴 커맨더스는 방향을 잡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경기 내용면에서 성공을 하는데 이뤄냈고 결국 이글스 오펜스의 리듬을 지원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결국 뭐 썰드다운 오펜스 상황에서 뭐 숏 야드 상황에서의 런 게임의 성공 그리고 쿼터백 타일러 하이니키의 터프함을 통해서 어쨌든 이 이글스를 잡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썰드다운 오펜스가 반드시 성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필요성을 느꼈던 경기예요. 결국 뉴욕 자이언츠라는 팀도 모든 면에서 이글스에게 열등한 팀입니다. 뭐 탤런트적으로 우위에 있는 면이 단 한 곳도 없고 결국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워싱턴 커맨더스의 승리 방법을 따라냈어야 돼요. 물론 뉴욕 자이언츠도 뭐 세쿠안 바클리라는 좋은 리그 최고의 런닝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승리를 추구할 줄 아는 그러한 팀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들의 게임 플랜을 이 뭐 워싱턴 커맨더스처럼 따라하기 시작도 하기 전에 문제가 터져 나왔죠. 그것은 바로 디펜스였어요. 자이언츠라는 팀은 현재 뭐 돈 마틴델 코치가 이끌고 있고 기본적으로 맨 커버리지의 팀이에요. 리그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맨 커버리지 그리고 가장 높은 비율로 블리츠를 사용하고 있는 팀이고 결국 자이언츠의 디펜스의 아이덴티티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맨 커버리지와 블리츠 두 개예요. 워싱턴 커맨더스가 해왔던 것처럼 강력한 디펜시브 라인을 바탕으로 뭐 포맨 러쉬를 통해서 상대 쿼터백을 압박하고 나머지는 커버리지에 힘을 쏟으면서 이글스의 이 패싱 게임 상황에서의 빅플레이를 억제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했지만 뉴욕 자이언츠는 결국 더 많은 수의 인원으로 상대 쿼터백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기를 원하는 팀이었어요. 결국 계속해서 맨 커버리지 상황이 나왔고 이글스 리시버들에게 있어서 이 자이언츠의 세컨더리는 굉장히 쉬운 매치업상 우위를 가져가게 되었고 젤런 헐츠 또한 뭐 몇 번의 뭐 프레셔를 시달리기도 하였고 색을 기록하긴 했지만 어쨌든 본인의 리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터프하고 좋은 패스들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또 스킴적으로도 이글스는 오케이 자이언츠 너네 맨 커버리지 또 펼치네? 우리는 뭐 디반테 스미스, 슬라 페이드 계속해서 가. 그리고 뭐 메쉬 컨셉을 통해서 맨 커버리지 상에 뭐 그런 혼란을 유도하는 등
계속해서 이 자이언츠의 디펜스의 스킴을 상대로 쉽게 이글스는 전진해 나갔습니다. 계속해서 뭐 터치다운을 득점을 했고요. 이 디펜스의 실점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은 결국 오펜스는 부담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워싱턴 커맨더스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경기를 느리게 진행을 하고 계속해서 런더볼을 통해서 오펜스를 전진하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냐? 상대는 계속해서 7점, 뭐 10점, 17점, 점수 차이가 뭐 20점 이렇게 벌어지는데 어떻게 속편하게 런더볼을 펼칠 수 있겠냐고요. 결국 오펜스는 7점을 위한 오펜스를 펼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는 결국 또 다른 말로는 데니얼 존스의 패싱 드랍백을 강요하게 되고 썰드다운 상황에서 13번의 시도 그리고 4번의 성공만 기록한 뉴욕 자이언츠는 결국 워싱턴처럼 플레이할 수 없었고 결국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결국 뭐 자이언츠도 뭐 좋은 팀이고 이 승리하는 방법을 아는 팀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단 하나의 차이로 경기에 패했어요. 그것은 바로 탤런트의 차이예요. 탤런트의 압도적인 차이 때문에 뉴욕 자이언츠는 뭐 본인들의 그런 승리 방법을 지켜내지 못하였고 어쨌든 본인들의 그러한 탤런트적인 차이를 인정을 하고 다시 한번 강팀을 상대로 했을 때 어떻게 승리를 거두어야 할지를 좀 고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 뉴욕 자이언츠의 경기였습니다. 다음 경기는 MVP 미치의 3개의 인터셉션으로 통해 볼티모어 레이븐스는 스틸러스를 원정에서 잡아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레이븐스는 뭐 라마 잭슨의 부상 그리고 뭐 브렛 헌틀리의 부상 백업에 백업 쿼터백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레이븐스는 본인들만의 굉장히 특수한 이 오펜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팀이에요. 계속해서 뭐 런더볼을 통해서 스틸러스를 상대로 득점을 거두는 데 성공하였고 스틸러스는 이 미첼 트루비스키 이 케니 피켓이 부상으로 이 선발로 나오게 된 트루비스키가 3개의 인터셉션 그리고 뭐 레드존 상황에서 결정적인 인터셉션을 뿌려내면서 결국 승리를 거두는데 실패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사실 왜 메이슨 루돌프를 쓰지 않을까 사실 굉장히 의문이에요. 물론 루돌프나 뭐 트루비스키나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트루비스키라는 쿼터백은 현재 이 스틸러스 오펜스에서 전혀 맞지 않는 선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뭐 오펜스 시스템 상으로. 그리고 트루비스키에게 있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물론 백업 쿼터백의 롤을 생각한다면 어쨌든 주전 경험이 있고 팀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기에 넘버 2 쿼터백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그래도 이 스틸러스 팀에 오래 있었고 그리고 좀 더 높은 업사이드를 가졌다고 평가받는 메이슨 루돌프를 세우는 것이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 최고의 경기였죠. 이제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경기. 이 디비전 라이벌 경기 매치업은 바이킹스가 뭐 10승 2패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온스를 상대로 언더독으로 현재 평가를 받았던 경기였어요. 그리고 경기 결과는 실제로 디트로이트 라이온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본인들이 왜 탑독의 평가를 받아낸지를 증명해내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저는 지금 당장 이 NFC 디비전, 이 리그에 있어서 탑 4 팀을 꼽자면 저는 이글스, 카우보이스, 나이너스 이 세 팀을 제외하고 디트로이트 라이온스가 이 탑 4의 마지막 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 현재 라이온스라는 팀을 자신있게 이길 수 있는 팀이 없어 보입니다. 첫 번째로 일단 시즌 초 그리고 뭐 시즌 중반 계속해서 이 라이온스라는 팀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은 디펜스. 이 디펜스가 뭐 본인들의 이번 시즌 루키 1라운더 2픽인 전체 2픽 출신인 이 에드리안 허친슨 이 선수의 활약과 더불어서 에이든 허친슨이죠. 이 허치의 활약과 더불어서 이 디펜시브 라인의 프레셔가 잘 먹혀들고 있는 모습이고 시즌 초에 결국 득점을 많이 거두면서 리그 최고의 득점 오펜스를 보여주긴 했지만 반대로 리그 최고의 실점 디펜스를 보여주면서 번번이 본인들의 승리 기회를 놓쳤던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의 좀 선방을 디펜스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분명히 성장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펜스는 리그 중반에 부진을 딛고 다시 한번 시즌 초반에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이파워 오펜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언급을 제가 이렇게 드렸지만 라이온스라는 오펜스가 가장 큰 강점을 가진 것은 바로 다양성이에요. 다양성과 창의성. 이번 경기에서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흔히 볼 수 없었던 전보 패키지, 6 오펜시브 라인맨, 그리고 타이트엔드를 또 세움으로써, 그리고 페네이스웰이라는 리그 탑 5 태클을 타이트엔드 포지션을 세운다든지 아니면은 직접 모션을 취하면서 블락킹을 하고 모션을 취하면서 페이크 블락을 하고 그걸 캐치로 또 한다든지, 정말 언더센터에서 시작되는 이들의 라이온스의 런게임의 파생이 너무나도 현재 다채롭고 한번 상대하는 디펜스의 입장에서는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이 이러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단단한 오펜시브 라인의 그러한 영향력이 이루어졌기 때문이고요. 사실 페네이스웰이 또 캐치를 만들고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는데, 이 플레이콜적인 부분에서 너무나도 공격적인 팀이라고 느껴져요, 라이온스는. 그렇지만 이 라이온스라는 팀은 모든 플레이콜들이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디펜스의 입장에서 그러한 플레이들을 펼치고 있고, 디펜스의 입장에서 결국 이 한 번의 흐름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새로운데 또 다음 플레이를 바로 또 새로운 게 그리고 다음 플레이는 정신없는데 또 한번 페이크 트릭 플레이를 한번 또 선보이고, 계속해서 연속으로 현재 디펜스를 혼란시키는 그런 오펜스를 펼치고 있어요. 또 이 페이크 펀트를 한번 성공시킨 것을 생각해 보세요. 바이킹스, 이 본인들의 디비전 라이벌을 상대로 승부의 중심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상황 속에서 본인의 20야드, 30야드 진영에서 페이크 펀트를 시도를 했어요. 사실 이 페이크 펀트가 만약에 실패를 했으면 라이온스는 그대로 저는 역전을 당해서 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굉장히 큰 리스크를 짊어지지만 라이온스라는 팀은 리스크가 아닌 리워드를 항상 바라보는 팀이에요. 사실 저는 댄 캠벨 감독을 그렇게 감독으로서, 이 플레이콜 매니저로서는 선호하지 않아요. 이 선수의, 이 코치의 라커룸 리더로서의 역할은 분명히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게임 매니지먼트 측의 측면에서는 댄 캠벨 감독은 분명히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코치입니다. 라이온스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할 때는 이 하이 리스크 그리고 하이 리턴의 게임 운영은 매번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러한 점 때문에 저는 댄 캠벨 감독을 비판을 했었고, 실제로 무리수였던 경기는 시즌 초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의 흐름을 타고 있는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는 너무나도 막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의 막강함을 토대로 너무나도 빠르게 경기의 속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다 어쨌든 오펜시브 라인이 단단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비록 상대 디펜스가 상대 이 라이온스의 플레이를 간파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막아내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라인 싸움에서 쉽게 이겨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이러한 다채롭고 창의적인 플레이 콜들은 상대를 흔들리게 만들고, 결국 이러한 점 때문에 라이온스의 공격성이 현재 통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라이온스라는 팀은 어쨌든 앞으로 이 스케줄이 뉴욕 제츠, 캐롤라이나 팬터스, 시카고 베어스, 그린베이 패커스 4경기가 남았어요. 6승 7패인 상황 속에서 이들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음 주에 있을 뉴욕 제츠 원정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만약에 뉴욕 제츠 원정 승리를 이길 수 있다면 저는 라이온스는 플레이오프에 충분히 진출할 수 있다고 현재 생각되는 팀입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오프 진출이 결국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제러드 거프라는 쿼터백을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어야 돼요. 뉴욕 제츠는 다른 팀들과는 다르게 포맨 러시가 가능한 팀이에요. 만약
제러드 거프를 계속해서 뭐 시몬스 침대급의 프로텍션 뒤에서 플레이가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면 라이온스의 플레이오프는 더 이상 뭐 꿈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프를 지켜내느냐 마느냐 그 싸움이죠. 반면 미네소타 바이킹스는 뭐 캡틴 컬크의 인생 경기, 컬크 커즌스는 이번 경기 굉장히 잘했어요. 정말로 디시전 그리고 패스의 정확성 굉장히 뛰어난 플레이들을 펼쳤고, 저스틴 제퍼슨 또한 223 리시빙 야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네소타 바이킹스는 졌어요. 뭐 본인들의 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수 2명이 인생 경기를 펼쳤음에도 졌다고요. 왜 졌을까? 결국 바이킹스는 또 한 번 이 컴플리먼트 풋볼을 보여주지 못하는, 팀 전체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승리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번 주에도 보여주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먼저 바이킹스가 직접적으로 경기에 패한 이유 2가지는, 먼저 첫 번째는 런 게임에 있었죠. 바이킹스는 이 라이온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이 라인 싸움에서 대패를 했고, 결국 델빈 쿡을 통한 런 게임은 별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는 바로 굉장히 큰 디펜스에 있습니다. 현재 바이킹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에드 도나텔에 대한 뭐 팬들의 비난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항이에요. 디펜시브 라인은 충분히 상대를 압박하지 못하고 있고, 이 투 하이 커버리지를 바탕으로 한 스킴은 현재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뭐 굉장히 투 하이 커버리지 뭐 커레스 베이스 스킴을 가지고 있는 뭐 필라델피아 이글스나 덴버 브론코스, 이 팀들과 비교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투 하이 커버리지 스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커뮤니케이션과 라우트에 대한 이해도예요. 본인 스스로에 대한 커버리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필요한 스킴입니다. 각 개인이 정해진 존 또는 정해진 선수 맨 커버리지를 커버하는 것이 아닌 상대 리시버의 라우트에 따라서 커버의 역할이 달라지는 이러한 스킴은 결국 뛰어난 전술인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이킹스의 디펜스는 뭐 이번 주 뭐 첫 캐치와 뭐 첫 터치다운을 기록했던 제이미슨 윌리엄스의 뭐 터치다운 장면이나, 결국 바이킹스의 세컨더리는 상대 라이온스 리시버들에게 너무나도 쉽게 딥볼 터치다운을 허용하기 시작했었고, 결국 이러한 점 때문에 제러드 거프의 뭐 빅플레이가 간만에 터지면서 결국 경기에 패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결국 바이킹스가 추구하는 것은 커버리지를 촘촘하게 만들고 단지 포맨 러쉬만을 보내기 때문에 상대 쿼터백을 충분히 압박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상대를 압박하지 못하는데 그 상황에서 그렇다고 후방 커버리지가 그렇게 촘촘하지도 않아요. 결국 단점이 오히려 돋보이는 현재 상황 속이고, 결국 버스트 커버리지가 매 플레이마다 펼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킹스는 분명 뭐 경기 끝까지 1포지션 경기를 유지하면서 뭐 커즌스와 제퍼슨이 뭐 따라잡는 노력을 하긴 했지만, 현재 계속해서 이 강한 팀, 진짜 강한 팀을 상대로는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본인들이 뭐 10승 팀의 뭐 지금 경지에 오른 것에 있어서 정말 우리는 뭐 훌크가 아니다, 정말 우리는 최고의 팀인 것을 보여주겠다 라는 것이 현재 정말 증명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다음은 이제 플레이오프의 희망을 놓지 않은 캐롤라이나 팬터스입니다. 어쨌든 캐롤라이나 팬터스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크리스찬 맥카프리라는 리그 최고의 런닝백이 팀을 떠나게 되자 오히려 본인들의 런게임 아이덴티티를 찾은 느낌이에요. 단순히 뭐 크리스찬 맥카프리 한 명을 통한 러싱 게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뭐 추바 허버드나 뭐 돈타 폴먼이나 다른 다양한 타입의 런닝백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면서 본인들의 오펜스의 아이덴티티를 찾고 있는 모습이에요. 결국 뭐 디펜스 또한 뭐 제이시 혼이 뭐 인터셉션을 비롯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언젠가 리그 최고의 코너백이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뭐 디펜스도 시즌 전에 보여주었던 그런 기대치를 보여주고 있고, 결국 임시 감독인 현재 스티브 윌크스 감독이 굉장히 좋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반면 시애틀 시옥스는 최근 뭐 좋은 폼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지노 스미스의 탓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노 스미스가 물론 2개의 인터셉션을 기록하긴 했지만 1개의 인터셉션은 사실 디펜스의 오프사이드를 착각을 하고 던졌던 픽이었고 저희가 봐도 그건 사실 오프사이드로 불릴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뭐 플레이들을 제외하면 뭐 계속된 캐롤라이나의 뭐 5맨 러쉬, 이 블리츠 속에서도 지노 스미스는 빅플레이들을 만들었는데 성공을 했고 충분히 최선을 다했던 경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반면 이 팀의 오펜스의 오히려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결국 뭐 케네스 워커가 빠졌던 경기, 그리고 뭐 라샤드 페리가 뭐 시즌이 아예 아웃이 된 상황이고 결국 런 게임에서의 폭발성이 현재 사라졌어요. 시애틀 시옥스가 시즌 초반 그리고 시즌 중반까지 선전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지노 스미스라는 쿼터백이 새롭게 컴백 시즌을 선보이고 있고 뭐 DK 메칼프나 타일러 러켓이 터치다운 머신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분명 패싱 게임의 선전이 그 가장 큰 지분이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시애틀을 견인하는 것은 그래도 역시 런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케네스 워커의 이 루키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폭발적인 러싱 능력, 그런 익스플로시브함이 이 팀을 좀 더 다이나믹하게 그리고 패싱 상황으로까지 뭐 플레이 액션이나 그리고 다른 뭐 DK 메칼프나 타일러 러켓을 이용한 다양한 딥볼 그런 컨셉들을 통해서 이 팀이 패싱과 러싱 굉장히 균형적인 오펜스를 보여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 케네스 워커가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그의 퍼포먼스가 저조하면서 러싱에서의 폭발성이 굉장히 잦아든 상황 속에서 지노 스미스에 대한 상대 디펜스의 견제는 더욱더 심화가 되고 있고 물론 지노 스미스는 아직도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그것이 바로 현재 시애틀 시옥스의 그러한 오펜스 부진, 사실 부진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래요. 어쨌든 매주 뭐 20득점 이상의 그런 오펜스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어쨌든 뭐 경기를 지배하는 그런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시애틀 시옥스의 최근 모습입니다. 오히려 문제는 뭐 디펜스겠죠. 실점을 계속해서 허용하고 있고 또 이들의 어린 디펜스가 물론 때때로 뭐 턴오버를 가져오면서 좋은 활약을 펼치긴 하지만 너무나도 쉽게 실점을 내주고 있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이 피트 캐롤 감독이 남은 시즌 이들의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코칭 능력을 발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테네시 타이탄스 그리고 이들의 상대였던 디비전 라이벌인 잭슨빌 제규어스예요. 사실 잭슨빌 제규어스가 36대 22로 트레버 로렌스가 3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타이탄스, 이 디비전 라이벌을 상대로 또 한 번 뭐 도깨비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의 타이탄스는 저는 사실 이제 좀 약발이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본인들의 주전 라인베커인 이 데이비드 롱 부상이 너무나도 뼈아픈 상황 속이고 그 이유는 어쨌든 뭐 잭슨빌 제규어스의 뭐 커버리지든 런 디펜스든 상대 쿼터백을 압박하는 등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등 타이탄스 디펜스가 현재 구심점을 좀 잃어버린 모습이고 결국 그동안 테네시 타이탄스는 본인들의 팀에 있어서 주전이든 백업이든 누가 부상을 당하든 그리고 부상이 뭐 짧든 길든 얼마나 당하든 그런 거 상관없이 타이탄스라는 팀은 터프하고 그러한 걸 바탕으로 승리를 어떻게든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던 팀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엔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이 있었고요. 그런데 부상이 해도 너무 많이 터지고 있는 거죠. 너무나도 많은 부상 때문에 타이탄스는 정말 이제는 극복해내기 힘들다. 지금까지는 뭐 다 해냈지만 진짜 이제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부상이 많고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도 어느 정도 본인이 원하는 그런 게임 플랜을 펼치기 힘든 그런 수준의 현재 로스터가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벌어놓은 승리가 많았기 때문에 뭐 현재 아직도 디비전 1등을 거두고 있긴 하지만 저는 언제 타이탄스가 또 계속해서 연패를 당할지 사실 연패를 계속해서 당하더라도 놀랍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 잭슨빌은 또 한 번 뭐 도깨비 같은 모습을 보였죠. 기복이 심했지만
어쨌든 트레버 로렌스라는 쿼터백은 이 경기 다시 한번 본인을 빛나게 만들었고 본인이 얼마나 높은 가능성을 보여주는지를 최근 경기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트레버 로렌스가 뭐 젤런 헐츠, 뭐 필라델피아 이글스 오펜스의 시스템이 있었더라면 또는 뭐 캔자스 시티 칩스의 앤디 리드의 시스템이 있었더라면 이러한 상상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브록 퍼디의 전설, 뭐 퍼디 신드롬, 뭐 MVP. 브록 퍼디가 계속해서 전설을 써내려가고 있죠.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는 이 벅스를 상대로 7대35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먼저 이 지미 갈라폴로의 전성기를 새롭게 이끌어낼 수 있었던 현재의 나이너스의 오펜스진은 리그 최고예요.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뭐 견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모두가 뭐 0야드 뭐 스크린, 뭐 숏패스를 받으면 그것을 10야드 패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오펜스 탤런트진을 가진 팀이고 이러한 오펜스 탤런트진은 카일 셔너한 감독도 처음이에요. 이러한 선수들을 가진 것은. 그 카일 셔너한 리그 오펜스의 천재라고 불리는 이 감독이 현재 이끌고 있는 이들의 오펜스는 그만큼 대단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지미 갈라폴로라는 쿼터백은 결국 이 오펜스 탤런트의 도움을 받아서 팀을 잘 이끌어내고 거기에 더해서 강력한 디펜스가 뒷받침을 해주고 결국 승리를 그냥 밥상을 차려주고 그 떠먹는 역할, 그러한 자리의 쿼터백을 보여준 거예요. 쿼터백은 망치지만 않으면 돼요. 현재 나이너스 체제 하에서. 무리한 것을 요구받는 자리가 아닌 적당히 본인의 역할만 잘 해내주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미지의 부상으로 결국 나이너스는 위기에 빠진 것은 사실이었어요. 왜냐면 지미 갈라폴로만큼 본인의 역할을 잘 알고 이 나이너스 오펜스를 잘 알고 그리고 팀메이트를 잘 이끌 수 있는 리더가 없고 결국 갈라폴로라는 쿼터백만큼 본인의 위치를 아는 쿼터백이 없어요. 하지만 현재의 브록 퍼디 이 쿼터백이 백업의 백업 쿼터백이 가진 잠재력은 갈라폴로가 가진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브록 퍼디는 신체적으로는 갈라폴로에 비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퍼디는 갈라폴로에게 없는 모빌리티를 가졌고 또 스스로 플레이를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흔히 아는 뭐 스크램블링을 통해서 플레이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갈라폴로에게 부족한 이 터프함을 가지면서 많은 뭐 프레셔나 hit들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있게 패스를 던질 수 있는 선수예요. 어쨌든 나머지는 뭐 크리스찬 맥카프리나 뭐 브랜드 아이육이나 디보나 키를이나 주스책이나 리그의 최고의 선수들이 도와줄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 강력한 디펜스가 계속해서 상대 오펜스를 쪼아낼 것이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브록 퍼디가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는 정말 대단하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퍼디의 활약이 뭐 계속해서 이어갈지 그리고 못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저는 브록 퍼디는 뭐 닉 뮬렌스보다 훨씬 나아 보이고 그리고 현재 나이너스라는 팀, 지금의 나이너스라는 팀에서 더욱더 효과적인 선수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반면 대패를 당한 템파베이 벅스, 사실상 이들은 플레이오프 팀이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 이번 경기를 보면서 가장 오버랩된 거는 작년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상대로 정말 압도적인 승리를 보여주었던 벅스의 모습이었어요. 이들의 위치는 1년 만에 바뀌게 되었죠. 벅스는 정말 플레이오프에 진출은 하겠지만 정말 플레이오프 팀답지 않은 그러한 팀의 모습을 보여준 경기였고 디비전 덕분에 결국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모습으로서는 단 1승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뭐 톰 브레디의 문제가 아니에요. 브레디는 아직도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단지 벅스에 너무나도 많은 부상자 그리고 이 부상자 때문에 생기는 이 본인들의 팀 운영, 본인들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공백, 한 주 한 주 부상자 때문에 매주 뛰는 선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들은 연습 랩에서도
굉장히 다른 팀이 되어야 되고 실제 경기를 플레이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매주 이 선수가 뛸까 안 뛸까 이러한 것을 고민하면서 새롭게 경기 플랜을 짜내야 하고 다른 팀이 매주 되어야 하는 현재의 벅스, 굉장히 힘든, 승리를 추구하기 힘든 상황이죠. 그나마 벅스가 뭐 이 정도로 뭐 플레이오프권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뭐 디비전 빨이기도 하지만 결국 톰 브레디가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뭐 디비전 라이벌인 덴버 브론코스를 상대로 34대 28 이 패트릭 마홈스의 3개의 인터셉션 경기가 나왔던 칩스입니다. 사실 칩스는 인터셉션을 3개를 뭐 마홈스가 던지긴 했지만 패트릭 마홈스는 분명 좋은 모습을 선보이긴 했어요. 뭐 스크램블 하면서 제릭 맥키넌에게 패스를 던진 게 뭐 터치다운으로 연결이 되면서 정말 좋은 활약을 펼치긴 했죠. 오히려 저는 칩스라는 팀에게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이 디펜스 그리고 본인들의 패스 프로텍션이에요. 이 패트릭 마홈스를 충분히 지켜내주지 못하고 있고 결국 이들의 디펜스는 덴버 브론코스 이 러셀 윌슨이 이끄는 오펜스에게 무려 28점이나 실점을 허용을 했습니다. 과연 다른 팀을 상대할 때 칩스의 디펜스가 다른 팀의 오펜스를 잘 막아낼 수 있을지 굉장히 의심이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경기는 그냥 속이 시원한 경기였어요. 다시는 저스틴 허버트와 이 투아를 비교하지 말라라고 저는 소리치고 싶었어요. 두 선수는 급이 달라요. 저스틴 허버트는 리그 최고의 쿼터백이고 투아는 그냥 평균 이상의 쿼터백입니다. 단 그 수준이에요. 제가 투아라는 쿼터백을 계속해서 믿지 않았던 이유는 결국 현재의 돌핀스 오펜스 지금 너무나도 쿼터백 친화적이기 때문이에요. 투아라는 쿼터백은 결국 이 쿼터백 친화적인 오펜스 시스템 속에서 정해진 패스만을 뿌리고 리시버들이 뭐 세퍼레이션을 5야드, 10야드 너무나도 편안하게 벌어주고 그리고 5야드짜리 뭐 리시빙 패스를 뭐 15야드, 40야드, 80야드 터치다운으로 연결해주고 있는 이러한 돌핀스 오펜스에 있기 때문에 저는 투아를 계속해서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투아는 현재 2경기 연속 고전을 경험하고 있고요. LA 차저스의 디펜스 굉장히 화제가 되었죠. 어쨌든 브랜든 스테일리 감독은 이날 과감하게 게임 플랜을 맨 커버리지를 선택을 했어요. 이 맨 커버리지를 선택한 이유는 역시 마이애미 돌핀스의 오펜스 시스템에 있어서 디펜스가 과연 집중하고 견제해야 할 대상은 무엇인가? 타이릭 힐과 젤런 와들 두 명의 이 굉장히 뛰어난 리시버들을 견제하는 것이 과연 옳을지 아니면 쿼터백인 투아를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것이 옳을지 디펜스는 굉장히 많은 딜레마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브랜든 스테일리 감독은 분명 지금까지 계속 팀들이 이 리시버들에게 견제를 했지만 별로 수가 통하지 않는 것을 깨달았고 결국 스테일리 감독은 오케이 우리는 리시버가 아닌 투아를 집중하겠다라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타이릭 힐과 젤런 와들은 결국 어떻게 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는 그러한 선수들이고 그렇다면 공을 던져대는 쿼터백인 투아에게 문제를 일으키자 이런 것이 게임 플랜이었고 그렇게 투아의 패스 타이밍을 어긋내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이 퀵 스트라이크 중심의 패싱 오펜스 현재 투아가 보여주고 있는 이 패싱 오펜스는 항상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디펜스 빌 벨리책 감독이 보여주었던 것인데 이러한 빠른 템포 그리고 이러한 정해진 그런 플레이들을 패스들을 계속해서 뿌리는 오펜스를 상대할 때 뭐 벨리책 감독의 디펜스가 보여주던 것은 결국 상대 리시버의 초반 릴리즈와 라우트 디벨롭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또한 뭐 라인베커가 계속해서 필드의 중앙 속에서 이 미들 오브 더 필드를 공략하는 리시버를 뭐 리라우트 한다든지 이들을 라우트를 뭐 0. 몇 초라도 늦춰내면서 결국 쿼터백의 드랍백 타이밍과 리시버의 라우트 타이밍이 어긋나게 만드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결국 본인의 리듬을 잃어버린 이 투아 본인이 드랍백을 하고 딱 백풋을 당겼을 때
던진 리시버가 없을 때 투아는 다시 한번 본인의 스텝을 밟으면서 패스를 리시버가 열리길 기다리면서 공을 던져야 하지만 한 번 리듬을 무너뜨린 이 잃어버린 투아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잘 해내는 쿼터백이 아니었어요. 무서운 쿼터백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와이드 오픈 찬스를 놓치기도 하였고 저번 주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경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경기가 흘러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어쨌든 차저스의 디펜스는. 반대로 저스틴 허버트는 이 마이애미 돌핀스의 제로 블리츠 이런 무지막지한 이 프레셔 컨셉 속에서도 플레이들을 만들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키넌 알렌 그리고 마이크 윌리엄스 이 두 명의 저스틴 허버트의 리시버가 모두 경기에 뛸 수 있는 차저스의 오펜스는 굉장히 무서운 수준이에요. 단순히 이 포켓 패서로서의 능력을 두 쿼터백은 이 경기를 통해서 그 급의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상 14주차 경기 리액션을 해봤는데요. 이제 4주차밖에 남지 않은 현재 정규 시즌 속에서 각 팀들의 한 경기 한 경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팀들이 보여주는 결과물에 따라서 시즌의 운명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각 팀들이 보여주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플레이오프를 잠시 엿볼 수 있기도 하고요. 그만큼 남은 시즌 여러분들도 굉장히 의미 있고 그리고 즐겁게 경기를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소식은 이 미시시피 감독의 마이크 리치, 에어레이드의 대부라고 불렸던 마이크 리치 감독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인데요. 정말 이 풋볼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남겼던 감독이었고, 그리고 인터뷰나 그의 캐릭터는 정말 따라올 수가 없었던 독보적인 사람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마이크 리치 감독의 팬이었고, 마이크 리치 감독이 세상을 떠나고 결국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가 한 명이 사라졌구나,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아쉬워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마이크 리치 감독에게 독보적인 인터뷰를 듣고 에피소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that doesn't make us shit anymore. That doesn't make us shit. Oh, well, we're a young team. And then in the back of some of your minds, even though we don't talk about it, oh, but we've been injured. Fuck that. Fuck that. You know, it's fucking bullshit, and I want that shit changed. I want it changed. As coaches, we need to change it. As players, we need to change it. We can't deal with success. As soon as we have a little bit of success, we think we're too fucking good. Okay, last year, did we beat a team that's going to put a bunch of draft, or last week, did we beat a team going to put a bunch of draft picks in the NFL? Yeah, we did. But that was last fucking week. That wasn't this week. That was last fucking week. That was last week. That wasn't this week. And so we're too good to play Baylor. Fuck us. That ain't true. You know, shit, what are our three goals? They beat us on all of them. Be a team. Be the most excited to play. Be the best at doing your fucking job. They beat us on all three. Beat us on all three. They didn't win the game. They beat us on all three. Now, as coaches, we're going to meet. And we're going to decide what we're going to do this next week. And I don't know what it's going to be. I haven't quite decided. But I'll tell you one fucking thing. We do not have the mentality and the identity that we need to be the team that we need to be. And I'll tell you, there's a couple of you guys that your current living situation is going to change. You know, sitting there, you know, we got several of you, in particular on offense, that all you do is pull mediocrity out of one another. Well, you're going to live somewhere else. Last time I checked, we're paying the fucking bills. Last time I checked, it said you're either coaching or allowing it to happen. Well, is this going to fix anything? I don't know. But I'm not going to sit there and watch people room together and be fucking mediocre. Be fucking mediocre. Be fucking mediocre. Be fucking mediocre.